오늘은 저희가 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워낙 그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한국당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이 투톱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통합과 쇄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뭐 대중투쟁, 좌파들하고 투쟁하랴, 선거 준비하랴, 또 한편으로는 자유파 통합하랴, 당내 쇄신하랴, 뭐 정신들이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니까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국회는 지금 안 열려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쉬고 있고, 네. 2월에 다시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전부 귀향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설 연휴 때 귀향 활동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임시국회 열리면 그게 아마 4월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일 텐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네. 거기 원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4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들, 네. 그것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날카롭게들 지적하고, 네.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이 지금 아주 폭력적으로 국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검찰을 압박하는 전방위 압박이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들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자르고, 몸뚱아리까지 다 칭칭 좀 묶어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검찰 학살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학살, 그리고 이제 중간 간부들을 겨냥한 2차 학살까지 지금 예견이 되는데, 네. 아마 2차 학살도 이렇게 피비린내가 지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을 비롯해서 하대감 게이트, 하명 수사, 하대감. 예, 저는 지금 하대감이라고 저희들은 정치권에서는 부릅니다. 예. 그래서 3대 게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하명 수사, 황운하 나오는 거요. 그다음에 대출비리 우리들 병원, 그다음에 감찰무마 유재수. 그래서 이 3대 게이트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담당했던 수사 부서들 담당자들 인사 날려버리고, 아예 수사 부서 자체를 지금 해체를 하고 줄이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따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들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낼 겁니다. 그 하대감이라니까 외우기가 쉽네요. 예. 하대감, 하명 수사, 황운하, 대출비리,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 감찰 유재수, 감찰무마. 네. 그래서 쉽게 하대감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그 하대감에다 그 조국 비리까지 해서 그 4개의 주요한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약칭해서 저희들은 조하대감 이렇게 부릅니다. 조하대감.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심재철 대표 나오시니까 이런 조사, 이런 좀 투쟁도 해주세요. 그러고 2가지가 올라왔거든요. 네. 하나가 청주 터미널 게이트. 예. 곽상도 의원이 이거 어저께인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했죠. 예. 이게 김정숙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찰 수사 조직 직접 수사 축소하면서 증권팀을 없앴어요. 그랬죠. 그게 결국은 신라젠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가지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생각이신지? 예, 저희들 어제 저도 청주터미널 게이트 나온 거 지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라젠 이 부분들을 지금 증권수사 불을 없앰에 따라서 아예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저도 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좀 지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하대감의 4개 게이트와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자유파가 제기하고 있는 청주 게이트 그리고 신라젠 게이트. 여기에 사실 태양광은 그동안도 여러 번 수사는 됐잖아요. 근데 그 전체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못하니까 이 태양광 게이트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 있었던
그 가상화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또 그때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오죽 말이 많았으면 청와대가 직접 그를 감찰을 했겠어요. 예. 그 감찰하다가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바람에 이게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게이트만 해도 합치면 8대 게이트네. 예. 그 대표님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정확하게 파헤치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지금 그 단서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들을 이미 4개는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고 조화대감. 그렇죠. 조화대감은 이미 나와 있고 나머지 4개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단서들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단서는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서와 자료를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겠다는 거 이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좌파들이 정말 무작스럽게 이거를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 팀을 해체해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니까, 검찰에서의 반발이 아주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4대 게이트를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아예 인사를 통해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검찰 상가에서 당신이 검사냐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내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심재철 대검 강력부장. 그거 제가 구별을 했어요. 예. 우리 대표님은 착한 심재철. 그렇게 부르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게 이제 저 나쁜 심재철인 것 같은데 그 나쁜 심재철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사를 하지 마라. 조국 무혐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100원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 그래요. 뭐 이런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검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식으로 해서 우선 사람을 바꿔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2차적으로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그 부서를 없애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실무자급에 대한 실무자급 검사들을 완전히 지금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검찰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말대로 그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커다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총장이 검사는 검사다 이러면서 누가 와도 자기 밑에 오는 검사라면은 검사로서의 최소한의 직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대 섞인 주문을 했는데 막상 저 이성윤이나 이 나쁜 심재철 이 경우에는 뭐 윤석열이 뭐라 하든 나를 임명한 문재인과 추미애한테 충성하겠다 지금 그러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느끼기로 검사들의 거의 뭐 80~90%는 이런 그 인사 참사, 학살 이런 데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사 결과 새로 그 자기들 상관으로 온 뭐 나쁜 심재철이건 또는 이성윤이건 도저히 검사로서 인정할 수 없다. 아니 그 사람들도 다 2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검사라는 게 2,100여 명밖에 안 돼서 뭐 같이 꼭 근무를 안 해도 평판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누가 누군지 훤히 알죠, 서로들. 그리고 옛날에 뭐 했는지 지난 여름에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럼요, 이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검난 조짐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지금 검난이 아마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더 심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질 급한 사람은 아예 사표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표 던져서 대항할 게 아니고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싸워야 된다. 이건 명백히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들이 지금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4.15 총선 전에 그 국회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시간적으로나 좀 제약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뭐 국회와 관계없이 그 의원들이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좀 항의 방문도 하고 예. 또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러이러한 그동안에 수사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 엄격하게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도 하고 이런 방문을 통해서도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건 법사위에서 지금 뭐 2월 국회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좀 할 거고요. 네네.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가 보이지만은 설 귀향 활동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활동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이 지나고 2월 들어가면 이제 2월 국회 시작돼서 당연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총장,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나쁜 심재철 부장, 뭐 이렇게 지금 그 문제들 그분들 지금 불러다가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자료들을 통해서 문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야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유재수 그러니까 검찰 비리 무마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그것이 이제 검찰 공소장에 이제 쭉 적시되어 있는데 뭐 검찰의 수사 결과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 공소가 뭐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보면 백원우, 조국, 윤건영,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이 발언들을 보면 이 자기네 편끼리는 뭐 웬만한 비리도 다 덮어주자. 그리고 정권 초반이니까 이런 거는 덮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어야 금융계를 통제할 수 있다. 막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치 지금 5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정치권 생활이 20년이잖아요. 그리고 집권당 여당도 해봤고 또 야당도 해봤고. 그러니까 여당 시절에 우리도 이랬습니까? 우리 편이면 다 봐주자, 덮어주자 이랬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라는 것은 완전히 조폭과 같은 조폭의리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 집단인 청와대가 이렇게 지금 썩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 주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여당인 시절에 이런 조폭의리를 발휘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당신은 뭐 수사 제대로 해라. 저희들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처리 사법부에 대해서도 판사들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은 법은 법대로 진행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엄정하게 이 삼권 분립을 지켜나갔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갔는데 이번 지금 조국 문재인 조폭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조국 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청와대 천경덕 행정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코드로만 묶여있는 명백한 이건 비리 불법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좀 분명해진 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인사할 때마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도대체 추천은 누가 하고 검증은 도대체 뭘로 하는 거냐 이랬는데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려 다녔으니 검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떻다라는 그 실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데려다 쓴다라는 완전히 코드 인사라는 게 이번에 지금 분명하게 이걸로 해서 입증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들 무슨 좌파 운동권 출신의 경험을 또 갖고 있잖아요. 뭐 일부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노무현 밑에서 일했던 사람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다 뭐 산호맹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산호맹은 사실은 PD 계열이고 또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북 주사파 계열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 좌파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이 운동권이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자들에 와서 변질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70년대까지 학생운동권은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유신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반독재 투쟁이었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했던 것은 민주였습니다. 예. 그러나 80년 이후 상황이 되면서 운동권에 이념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등장했던 게 이 주사파들이 등장해서 NL이니 PD니 그럼 그 이념 분화가 확실하게 생긴 게 80년대 운동권이고, 그럼에 따라서 학생운동이 점차 학생 대중과 멀어지게 됩니다. 유리되죠. 예, 아예 유리가 돼서 학생운동은 학생운동, 그리고 학생 대중은 학생 대중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왜냐하면 학생 대중들이 바라볼 때 학생운동이 저게 무슨 이념을 내세우네. 그래서 뭐 주사파네. 그러면 NL이네 PD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 학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다라고 대중들과 유리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아주 폐쇄적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이 고립되고. 그래서 폐쇄적이 돼버리고, 그런 결과들이 그러면서 이제 87년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시기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양성됐던 세력들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쭉 나이가 먹고 이제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586이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옛날에 배웠던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은 그래요.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친문 586이라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데서 지금 나온 그 배경들입니다. 대단히 폐쇄적인 이너서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또는 80년대 좀 좌파 운동을 해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뭐 전향선언을 공개적으로 했든 아니면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다르게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유파 진영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의 핵심들은 그 당시 30년, 40년 전의 사고방식, 생각, 논리, 이 조잡한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국회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을 늘 보게 되잖아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겉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죠. 겉모습에는. 그러나 실제 상임위 같은 데서 어떤 이슈를 놔두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딱 들어가면은 아하, 네가 그런 생각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한꺼풀만 벗기면. 그렇죠. 그 위장된 그 겉모습에서 한꺼풀만 벗기면. 그럼요.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적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제국주의, 미국은 제국주의고 한국은 반식민지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깨깨먹은 이론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주적인 노선을 지금 취해왔고, 이승만보다는 김일성이고. 예. 그래서 대학 시절에 배웠던 그런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한테 뭐 일본 총독이니 뭐니 이런 소리들을 집권당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문제는 지금 한미 동맹,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서 절약을 해서 그 재원을 경제 발전에 썼던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의 유지에, 한국의 발전에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마치 달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혼자 잘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우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너희는 필요 없어, 이제 가라. 우리도 살 만큼 됐어, 이제 니네 나가라. 아주 이런 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리스한테,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좀 모욕적인 인사들을 모욕적 언사를 퍼붓는 이런 배경입니다. 배경이다 이거죠. 근데 저 대표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재인은 경력을 보거나 뭘 보면 뭐 옛날에 뭐 잠깐 뭐 좀 고생한 거 빼놓고는 별로 물론 이 종북 주사파 좌파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임종석이가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종석이가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반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보니까
문재인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 문재인이 네. 진짜 좌파인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의심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고영조 변호사 말씀대로 네. 문재인이 진짜 공산주의자 같다. 예, 예. 그냥 얹혀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됐거든요. 예.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시각이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지금 일리가 네.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측도 좀 해보는데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혹시.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반작용으로 심리학에서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면 그 반작용으로 당연히 더 강하게 튀어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열등의식에서 출발한 이런 반작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렇구나. 예.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일리가 있는 분석 같은데요. 심리학적 분석이.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에서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뭐 한 게 없어요. 예, 박정희 정권도 다 어려웠던 건 아니고 유신 체제로 들어선 그 마지막 몇 년이 어려웠잖아요. 예, 예. 75년, 76년, 77년 후반. 예. 그렇죠. 또 전두환 정권 때가 예. 어려웠잖아요. 예, 예. 근데 이때는 막상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저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지금 자기들이 무슨 세상의 정의는 다 한 것처럼 그건 일종의 컴플렉스의 발로다. 학생운동을 누구든지 이제 할 수는 있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네. 학생운동을 했다는 게 훈장은 결코 아닙니다. 네. 당시 사회에서 지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제가 감당했던 네. 의무의 하나니까 네. 그만큼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뭐 했네 하면서 이렇게 내세우고, 그리고 또는 아이고 내가 못해서 그때 무지하게 쪽팔렸는데 마음속에 빚을 안고 있으면서 이런 그 열등감의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제발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영주 가서 고성호 TV 주최 토크쇼 했거든요. 경북 영주. 예. 거기 이제 장윤석 전 의원하고 예, 그랬죠. 토크쇼를 하고 또 거기에 동양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예. 최성해 총장이 그 토크쇼 현장에 어렵게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무대로 모셔가지고 예. 한참 얘기 나눴습니다. 예. 최성해 총장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뜨겁게 환영을 해주셨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조국이 사태 와중에서 지식인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올바른 소리, 사실, 진실이 뭐다라고 하는 걸 밝혔고, 예. 그 때문에 탄압받아가지고 지금 학교 총장직에서 쫓겨나고 학교 뺏길 상황에 그랬죠, 처해 있잖아요. 예. 어제 분위기도 그랬습니다만, 아니, 한국당이 이런 최성해 총장 같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럼 보통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예, 그 점은 대표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그건 뭐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분들, 의로운 일을 했던 그런 지식인들, 네. 이런 분들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근무했던 네. 바로 그 대학의 총장이신데, 그리고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야말로 참 지식인으로서 담담하게 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좌파든 우파든 간에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나는 네. 자세다, 올바른 태도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탄압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 자유우파 세력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네. 조금 더 신경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원고 학생도 보호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인원고 학생. 네. 김화랑 군인가요? 네, 김화랑 군. 김화랑 또 한 분이 있는데. 최인호? 네, 최인호. 예, 맞습니다. 예. 김아랑 군하고 최인호 군 맞습니다. 그 학생들도 저희들이 지금 보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할 일이 많아요. 자, 대표님,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선관위와 언론과 이런 부정관권 선거 조짐이 벌써 막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예.
KBS의 여론조사 그 설문항이 교묘하게 예. 발목 잡는 한국당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져 갖고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주의 조치가 내려졌죠. 주의 조치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그 관권 선거 조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문재인이 자꾸 뭐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한다든지 박원순이 뭐 갑자기 예산 설명회를 각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든지 서울시내 다 돌면서 하겠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좌파의 의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당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 그 부분 지금 그 심각하게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고발도 할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업무 보고를 빙자해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 했었는데요. 장병들한테 사단급 이상 장병들 전부 다 모두 다 시청해라. 이렇게 강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장병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장병들 봉급을 이렇게 이만큼 올려줬습니다. 이제 그런 자랑들 하고. 문제는 또 거기에다가 신년 업무 보고에 왜 당에서 참석을 합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네. 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또는 이인영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당직자들이 참여해서 격려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병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앞으로 잘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거 선거운동인데? 그러니까요. 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부정선거운동을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빙자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직접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짓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신년 업무 보고가 계속 설 지나고도 이제 줄줄이 계획돼 있는데 이런 짓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겠습니다. KBS 그 여론조작 그 여론 설문항 그 선관위가 지적을 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랬습니다. 이 문제 재발 방지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선관위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사장하고 그다음에 보도본부장 불러다가 저희들이 아주 강력히 항의하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MBC도 똑같은 그런 못된 짓들을 했는데 MBC는 워낙 심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정정방송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우리들이 잘못됐습니다. 선관위에서 라고 지금 했는데 KBS는 그런 얘기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는 이 잘못된 행태들 이것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아주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벌어지면 즉각 지금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MBC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도된 오보고인데 그렇습니다. 그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거 돼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당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기자가 나중에 MBC의 해명은 기자가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착각해서 그럴 수가 없죠. 무슨 취재 기자가 일선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 되지도 않는 것을 해명이랍시고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 의도된 오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의도된 오보가 나가고 그걸 그 다음 날인가 선관위가 국민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례자 못 쓰게 딱 결론을 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무슨 자기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관위 상임위원회 조혜주 씨 예전에 문재인 캠프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관위에 상임위원으로 갖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이니까 위원장보다 실질적으로 더 힘이 센 겁니다. 위원장은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임위원이니까 24시간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밑에 산하 조직인 사무총장을 직접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선관위 자체를 통제해서 선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노골적인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분야 필요한 분야들 전부 다 장악을 해서 지시를 하고 만들어가고 또는 밑에서 알아서 기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리에 딱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방송과 선관위 대단히 이번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기관들이 예. 제대로 일을 하고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도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MBC였던가요? KBS? 예, MBC에서 10년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 제작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MBC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아마 신입 기자 모양인데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이 기자가 착각해서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을 착각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착각할 뉴스 제작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착각할 수가 없고 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빤히 알고 있고 네. 각각의 전화번호가 뭐고 그 취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하면 이리 걸리고 저쪽으로 전화하면 저리 걸리고 아닙니다. 알고 있고 이게 서로 안 된다는 것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된 오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뉴스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을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한번 지금 이 비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죠. 일부러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뉴스를. 이것은 명백히 조작입니다. 보통은 보도본부장이나 이 보도국장이 이거 한번 취재해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일선 기자가 그것도 그 정도도 실수할 정도의 이 실력 없는 기자가 갖고 와서 이런 거 있는데요 해서 그럼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취재를 한 다음에 예. 오디오를 읽기 전에 예. 녹음을 하기 전에 그 원고를 상급자한테 데스크를 받습니다. 차장이나 부장이 살펴봅니다. 그렇죠. 뉴스 경우에는 특히 그게 그렇습니다. 예, 단어 하나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스크를 하는데 그 데스크도 그것을 안 봤다, 몰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데스크를 하면은 보통 기자 경력 뭐 20년 정도 되는 고참들이거든요. 고참들이 하는 거지. 예. 백전노장들이기 때문에 하면 척하면 압니다. 이게 뭐고. 조사 하나를 가지고 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예.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게 방송기자의 숙명입니다. 네. 근데 그걸 데스킹에서도 걸러주고 나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다 사표 받을 일이지. 당연하죠. 그것은 능력 없는 거죠. 이유로. 그러니까. 그럼요. 그건 능력 없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권력을 저쪽이 잡고 있으니까 뭐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4.15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예.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네. 오늘 문자 중에 통합과 관련된 문자가 많이 있고, 예. 오늘 통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큰 뉴스가 있는데요. 하나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이 통합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한테 만나자 했는데 유승민이가 뭐 우선 실무적인 협상이 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천천히 만나자라고 대답했다. 이 뉴스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무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선 유승민 관련해서는 뭐 왜 유승민한테 그렇게 목을 매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문자가 저희 고선거TV 댓글창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네, 예. 그 문제는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통합의 열차에 같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유승민 대표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네.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들 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설득은 하되, 네. 최후의 순간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되면 되는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결심의 순간이 저는 머지않아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새보수당이죠. 예. 새보수당 쪽에도 지금 의견이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같은 그룹이 소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하고 바라는 의원들이 많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협상들을 지금 해 나가고,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저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 그리고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파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 부리는 거 제발 내려놔야 된다. 개인의 재선을 위해서 자기 혼자 당선되고 싶은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전체 통합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는 역사에 이 배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통합 작업이 저는 진척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자기들 혼자서는 통합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통합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 지분을 챙기겠다는 이 옹졸한 생각들, 제발 이걸 좀 버려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분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 현실이긴 하지만 제가 유승민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주장 또는 제안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정성을 입증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불출마 선언해라. 아니면 황교안 대표처럼 험지 중에 험지로 황교안 대표와 손잡고 나가라. 그 정도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챙기고 공천 보장 받으려고 통합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다 함께 할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불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어려운 서울벨트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손잡고 같이 뛰겠다라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대구 예전에 자기 지역구에서 재선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본인 스스로 좀 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하고 손잡고 같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본인 정치인으로서 유승민이 살 수가 있지. 조그마한 자리 하나 해서 어디 하나에서 당선이 되겠다라는 이 작은 욕심으로 된 이미 저는 정치인 유승민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 때 갈 데 없으면 우리 심재철 대표 지역구 안양 옆 지역기라도 와라. 거기 다 험지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다 험지니까요. 다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또 이 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습니다. 본인만 무슨 그동안 사실 자유파의 분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공천 보장받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분 보장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선되기 쉬운 이런 지역 그 자리를 내놔라. 혹시라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대구에서는 예전 자기 지역구에서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대구에 뛰어들든지 수도권 험지로 뛰어들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명분을 챙기면서 수도권 험지로 뛰어들어라. 그래서 전체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황교안 대표와 손잡고 통합의 물결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렇게는 본인의 명분도 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점에서 저는 그게 윈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좀 큰 판을 보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의 보수대 통합 참여 선언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희룡 지사가 드디어 지금 자유파의 물결에 지금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선택이 저는 아주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뉴스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원 지사가 지금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물결이 통합하고 반문 연대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흘러가야 된다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라는 그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 전 일입니다만 6.13 지방선거 때 이게 탄핵시킨 좌파들이 그 연장선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낙인 찍은 게 6.13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세력이 전부 싹쓸이를 하게 됐고
그때 한국당이 정말 간신히 버틴 데가 대구, 경북 두 지역이에요. 예,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무소속으로 제주에서 버텨냈다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잠재력이 있다. 그런 경쟁력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이제 이런 사람이 중앙정계에서 자유파의 일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것이 갖는 파괴력이 대단히 클 수 있다. 예, 저는 그 원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저는 대단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지사가 지금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반문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돌파해 나갑시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직접 주문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현주 신당, 전진당, 그다음에 박결 새벽당, 그리고 지금 뭐 약간 좀 당내가 좀 소란하긴 합니다만 그 조은진 홍문정 대표가 이끌고 있는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 이게 함께 할 여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협통추가 저는 그런 판을 만들어가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는 이번 선거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각 정당이 어디에서 후보를 내든지 간에 그 이름으로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당의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통합 당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싸울 때 그 사람들의 생존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분 요구 대신에 큰 틀에서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이런 방식을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이 곧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은 안 돼 출마하지 마 이렇게 자르겠습니까? 그렇지.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돕고 통합에 도움이 되면은 도움이 된 만큼 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살 바닥이 어디냐 이걸 먼저 찾아놓고 들어가겠다. 계산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일단 가겠다. 그리고 이기는 선택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자연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제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통합신당이 뜰 경우에 대표 자리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한 대권주자가 총선 전체를 지휘하는 것과 이 사람이 대표직에 내려와서 뭐 선거에 어떤 뭐 역할은 하겠지만 전 이 지휘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총선 승리라고 한 자유파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는 새롭게 통합신당이 뜨더라도 그 당의 총선 승리라는 관점에서는 황교안 대표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대표 그만두는 거야 라고 이제 막 걱정들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죠? 그 점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집단 지도 체제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수 집단보다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누구를 그러면은 최고의 간판으로 내세울 것이냐.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황교안 대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발언은 저는 좋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있다. 우리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치열한 고민의 저는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도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귀국하면서 한 일성이 통추하고는 난 상관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좀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에 원내에 진출하고 본인이 생존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저는 정치 생존은 이제 끝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같이 통합의 물결에 동참을 하는 것이 본인이 생존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통합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몇 군데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 해봐야 한 손가락 안에밖에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최민희 정당에서 존재하고서는 더 이상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급은 이미 저는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큰 무대에서 큰 판에서 같이 움직여주라. 네. 그것이 본인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도 통합을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면서 예. 또 안철수한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안철수를 필요하면 설득도 해야죠. 아, 물론이죠. 압박도 해야죠. 예, 예. 예, 그런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 원내대표 당선되고 처음 나오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저기 우리 설도 앞두고 있는데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예.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설입니다. 설에는 그동안에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면서 밀렸던 정담들 나누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당장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보따리도 훨씬 더 줄었을 거고요. 세뱃돈도 아마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지들하고 따뜻한 얘기 나누면서 그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면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충전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때는 어렸었지, 그때는 그랬지 라는 얘기 한다는 것은 결국 그때의 기분으로 다시 또 우리가 일어서겠다라는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진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을 꼭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시청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잘 지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